그러면은 갑시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넣어 갖고 갈 것이 서론, 본론, 결론 어떻게 쓰는가예요. 구조 확 시켜놓으세요. 저도 그렇지만 저도 지금도 글을 쓸 때요, 서론 쓸 때가 제일 막막해요. 왜냐면 서론을 잘 써야 이게 본론으로 딱 연결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접속사를 굉장히 많이 써요. 진짜 논리적으로 타당한 글은요, 접속사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라고 쓰냐면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자기 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말을 자꾸만 써. 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진짜 논리적인 글이라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문에서는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맨 처음에요? 머릿속에 꽉 집어넣으니까 서문에서 맨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문제 파악하라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뭐지? 두 번째로는요, 자기 주장하라는 거야. 근데 주장을 하는데 그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쓰라는 거지. 그리고 본론에 가서는 그 주장 이유가 타당해야 될 거 아니야. 그 타당하기 위해서 뭐를 제시하라? 근거를 제시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 근거를 다방면에서 추론해보라는 거지. 여러 방면에서 생각해보라는 거야. 추론해보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추론에 대한 반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재반론 하고 나서 결론에서는요, 한계가 있음을 어떠한 이유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로 해서 잠재적 교육 과정은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런데 잠재적 교육 과정이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조금 아까도 했지만은 교육의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수가 있느냐? 잠재적 교육 과정의 한계는 이런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교육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쓰는데 앞에서 말한 그런 문장이나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결론을 쓸 때는 본론을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요? 본론을 요약 정리하라고 배웠어, 여러분들. 그 또라이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물론 요약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요약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요약 정리하는 게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앞에서 쓴 문장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시 갖다 또 써. 그러면 토톨로지가 그걸 한 말 또 한 거야. 그러니까는 본론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창의적인 표현이라든가, 그렇다고 그걸 또 무슨 창의적인 표현으로 쓰라고 갖고 너무 압축된 갈등 이런 거로 쓸 필요는 없는 거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거니까 합이죠, 합.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글을 써라 이거야. 그리고 당연히 본론에서도 창의적인 글을 써야 되겠지. 그러니까 추론을 할 때 누구나 다 하는 거, 그래 사교육 그러면 그래 사교육 하면은 공교육이 죽고, 이거 누구나 다 생각하는 거니까. 그걸 안 쓰라는 게 아니라 쓰지만은 그래도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았어. 그렇지만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상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이유를 제시하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 틀을 오늘 잡아서 가져가시는 것이 여러분들 오늘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뭐 교육학 내용을 이제 집어넣는 거니까 그때마다 이제 자, 2번 대표 첨삭도 한번 해볼 겁니다. 대표 첨삭은요, 그냥 어느 선생님 한 분 글 쓴 거요, 뒤지게 두드러 맞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물 쭉 해서 그분 쓴 거 잡아서 프린트물 해서 여러분들 다 넣어드리는 거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면 좋은데,
대표 첨삭하고요. 그래서 어디에서 문제점이 뭐고 장점은 뭔가 이런 거 따져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첨삭은 반드시 할 거니까 일단은 내일 약속은 지켜주세요. 뭔지 아시죠? 전투로 사랑의 편지를 써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뭐 계획, 연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논리적으로 펼쳐나가면 돼요. 근데 뭐 1월엔 뭐하고 2월 그러고 쓰면은 그거 훅 갈 거야 그냥. 그치? 그건 논리적인 글은 아니죠. 연차적인 글이지, 순차적인 글이지, 그건 논리적인 글은 아니에요 사실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이라든가 뭐 다 괜찮아. 가족, 그 가정 선생님은 자기 가정사의 문제를 썼어요. 근데 진짜 그 글이 있고, 설득적이다. 상대편을 설득하는 글이다. 라는 걸 느꼈어요. 당연히 합격해서 이제 나가셨는데, 오케이. 자, 봅시다. 본론 구성. 본론은 크게 핵심 내용과 비판적 정당화로 구성해 볼 수가 있다. 핵심 내용은 글쓰기가 주장한 내용이겠지요. 그리고 비판적 정당화는요, 자기 주장이 옳은 이유를 설명해란 말이에요. 이때 자신의 주장에 대한 반론 제시가 있을 것을 염두에 둬라 이거야.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예요. 자기 주장하고 주장할 때 누군가가 한 명이 안티 걸 거고, 그 안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오케이? 그러니까 반론, 재반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정당화시키라는 겁니다. 비판적 정당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1번, 비판적 정당화를 구성하는 이유는 자신의 논리전개의 강력함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자신의 논리전개의 강력함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의 반박이 강력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 글을 강력하게 쓰기 위해서는요, 반론을 제기하는 내용이 진짜 신랄하게 반론을 제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거지만. 근데 그 신랄하게 반론을 제기할 줄 모르면요, 여러분들 주장 자체가요, 근거가 없는 겁니다, 사실상은요. 그냥 반론 생각 안 하고 약하게 그냥 글 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진짜 예를 들어서요, 이거예요. 톡톡 치는 것보다 저쪽에서 한 방 빵 때려봐요. 한 방 빵 때렸을 때 여러분들이 너 뭐야 그러고 툭 때리나요? 아니죠. 그래 너 한번 죽어봐 그러고 걔보다도 더 강력한 펀치를 날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강력할수록 자기 주장이 더 강력해지는 거야. 반론이 강력할수록. 그냥 예리하게 반론을 하라고요. 그냥 자기 주장에 옹호하기 위해서 그 반론을 약하게 반론시키지, 반론을 쓰지 말고. 그건 자기를 보호하는 것 뿐이야. 결국 골마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반론이 강력할수록 좋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전개할 때는 객관적 입장을 취해야 하며, 아까도 얘기했어요. 그죠? 주관적이어서는 안 돼. 누구나 다 보고 듣고 그래 맞아 라고 해서 그쪽으로 끌고 갈 수 있어야 돼. 상대방의 반박이 강력할수록 자신의 객관적 입장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상대방의 반박이 매우 강력하여 모든 사람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자기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던 사람도 상대방에게 몰려갈 수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편을 저쪽한테 뺏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쪽으로 간 내 편을 다시 내 편으로 끌고 들어와야 되잖아. 자기 주장보다도 더 강력하니까 이쪽으로 간 거거든. 그러면 저 주장을 논박을 해서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자기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던 사람도 상대방에게 몰려갈 수 있다. 이때 상대방의 강력한 반론에 대해서 너의 주장은 이러이러한 점에서 잘못되었어 라고 재반론을 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끌고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주장, 반론, 재반론만 머릿속에 집어넣었어도요, 일단은 본론 구성은 다 끝난 거야. 자, 훌륭한 논술문의 조건을 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주장을 명료하게 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다.
당연하겠죠? 비판적 정당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2번, 비판적 정당화가 강력할수록 글의 논리적 설득력이 커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기 주장에 대한 반박이 강하고 이 반박을 효과적으로 재반박해야 비판적 정당화가 강력하게 되는 것이다. 자,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게 행시 2차인데요. 그 예가 뭐냐면은 앞에 교육의 기초에서 내재적 목적, 외재적 목적이 있죠. 그겁니다. 그게 지금 빠졌네요. 요거 이제 넣으면 될 거야. 그래서 왜냐면 이제 이게 초교가 아직 안 넘어왔어요. 초교 보면서 교정 딱 보면은 바로 이제 출판돼서 나오는 거니까 초교가 아마 오늘쯤 나올 거예요. 그럼 제가 이틀에 걸쳐서 교정 보고 넘기면 바로 인쇄 찍어서 나오는 거니까. 자, 행시 2차에서 아까 몇 페이지죠? 8페이지 보세요. 다시 한번 좀 보는 겁니다. 교육 목적은 일반적으로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교육 활동 안에서 교육의 본래 의미, 고유한 가치 이상을 추구하는 반면에 후자는 교육을 수단으로 삼아서 교육 활동 밖에 있는 어떤 가치들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외재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상급 학교 진학이나 좋은 직장과 사회적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왜 내재적 교육 목적이 우선적으로 실현돼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지금 우선적이란 얘기야. 그렇다고 외재적 목적을 배척하라는 얘기는 없는 거야 지금. 논제가 그렇잖아. 우선적으로. 그래서 서론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현안 문제가 뭐예요? 현안 문제가 뭐죠? 상급학교 진학, 좋은 직장 등 교육을 사회적 출세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이 현안 문제죠.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했잖아요. 그래서 내재적 목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장은요, 내재적 목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필요한 이유를 간단히 이제 쓰면 되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서론 구성이 됐죠. 그럼 이제 본론으로 넘어오죠. 그래서 내재적 목적의 중요함에 대해서 비판적 정당화를 이제 가라 이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재적 목적이 중요한 이유를 근거를 댈 거 아니야 여기서. 근거를 냈을 때 그거에 대한 반론, 재반론을 해라 이거예요. 내재적 목적에서 자아실현 인격 완성이 대표적인 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아실현 인격 완성을 근거로 댔을 때 아니 꼭 자아실현 인격 완성만이 교육의 본질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꼭 교육에서 그것만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럴 때 그게 반론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반론은 그래 네 말도 외주적 목적도 필요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사실상 돈이 전부는 아니지 않냐. 그렇다고 이거 감정에 호소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그는 감정에 호소하는 거고 경제적 목적을 우선으로 그러니까 논술문다운 글을 쓰라는 거지. 그러니까 건조체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 경제의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교육은 결국 사람을 목적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단 자체로 보는 거기 때문에 더 위험해진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칸트 얘기거든요. 인간은 목적 그 자체이지 수단이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인간이 수단이 되게 되면요 성매매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저 인간은 목적이 아니거든. 수단이거든. 그러니까 돈 주면 되는 거잖아. 난 돈 주고 너를 사는 거고 너는 돈 받고 나에게 몸 파는 거고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쳤으면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는 외세적 목적만을 강조하게 되면 인간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을 도구화시키는 것이다라고 끌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주 강력한 주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저 사람이 외재적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 그것도 강력했는데 당연히 배 굶고 살 수 있냐는 거죠. 나도 이름도 날려야 되고 정치, 경제, 사회 발전이 목적으로 하는 것이 외재적 목적인데 그러면 너희들처럼 인간만 되면 되는 거고 사회 발전, 정치 발전, 경제 발전, 사회 발전, 문화 발전은 없어도 되는 거냐? 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을 때 맞아.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인간을 수단으로 보는 것이지 도구화시키는 거지 않냐. 그러니까 윤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드디어. 아시겠죠? 그렇게 반론, 재반론을 통해서 이제 결론에 가선 내재적 목적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논의의 한계를 이제 얘기하라 이거예요. 내재적 목적에서의 한계는 뭘까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인간중심 교육과정처럼요. 아니 자아실현 인격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끌고 가야 자아실현 인격 완성이 되는 거냐 이거예요. 도대체 어떤 교육 내용을 해야 자아실현 인격 완성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답답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한계라고요. 차라리 1 더하기 1은 측정하기 편하잖아요. 오늘 교육 목적이 2차 방식을 풀 수 있다 그러면요. 결론도 확실해. 2차 방식을 풀었다 못 풀었다. 평가를 통해서 이 아이가 어디가 고장났구나. 피드백이 가능하잖아. 근데 내재적 목적은 인격 완성 자아실현인데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인격 완성이나 자아실현이 된 것을 어떻게 측정해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커다란 문제로 등장한다는 거죠. 그게 한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재적 목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의 인간을 도구화시킨다는 건 빼버리는 거야. 여기서는 인간을 수단으로 보고 외재적 목적이 인간을 수단으로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은 목적이 수단 자체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나서 결국 이쪽에서는 인간을 도구화시키는 외재적 목적은 이렇게 빼버리는 거죠. 이해가나요? 그러니까 본론에서 전부 다 쏟아붓지 말라는 거야. 웬만한 거 좀 남겨놨다가 결론에서 자기 주장점에 대한 또 타당한 근거를 좀 대야 되는 거니까 결론에서 한두 개 또 써먹어라 이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론에서 추론을 많이 하라는 거지. 추론을 많이 하십시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발전적 방향으로서 이제 창의력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글을 이끌어 나가면은 훌륭한 글이 될 겁니다. 예. 지금 거기 논리적인 사고력 신장 방법은요. 지금 얘기 다 한 거고요. 그 다음에 53페이지 보세요. 2번 예를 통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기. 논제. 맹모 삼천지교가 의미하는 바에 관해서 논하시오. 문제점. 위의 논지에 대해서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 교육을 위해서 공동묘지에서 시장에서 학교 근처로 3번 이사했다라고 진술한다면요. 글 잘못 쓰는 거야. 이건 뭐죠? 단순한 사실 확인이야. 왜? 그 글 안에 3번 이사했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그따위 식으로 글을 쓴다고요. 그런 글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이는 토톨로지다. 동어 반복이다. 만약에 교육의 환경을 강조했다라고 의미를 부여한다면 누구나 또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교육 환경 얘기했을 때 다 생각했고 고개 끄덕끄덕 했잖아. 그러면 그것도 창의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창의적인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냐?
맹모 삼천지교에서 추론을 해봐라 이거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론을 많이 해보라는 거지. 추론을 많이 해봐라.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추론을 해봤을 때는 교육 환경을 강조한 것이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교육 가능설이겠죠? 교육 가능설은요, 환경과 유전 중에서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교육 가능설이에요. 그러니까는 교육 만능설이라고도 하는 거야, 이게. 교육 만능설. 그러니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만 조성해 주면은 누구나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요거의 반대가 환경과 유전 중에서 유전을 강조하게 되면은 교육 불가능설이라 그래요. 교육 불가능설 또는 소질 만능설이라 그래. 이거를 교육 가능설 또는 교육 만능설, 여기 교육 불가능설, 그 다음에 여기는 소질 만능설. 그러니까 만능이란 말이 들어갔다 그래갖고 여기서 이 소질은 바로 유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질 만능설이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요, 유전적으로 이미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환경을 바꿔봤자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롬보로스의 골상학 같은 경우는요, 범죄가 될 만한 자들은 고로한 골상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범죄자가 되는 거야. 응? 여러분들 그래서 유명한 것이 패밀리 트리. 발음이 틀리나? 패밀리 트리. 아하, 가계도 연구를 해본단 말이야. 그래서 범죄 가계, 즉 범죄 집단의 집안 있죠? 걔네들 1440명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정상적인 아이들이 약 40명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1400명 정도는 다 범죄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교육시켜봤자 교육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야. 유전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유전적으로. 근데 그것도 당연히 반론이 가능한 거죠. 그죠? 왜냐면 나는 환경적으로 몰 거야. 왜냐면은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범죄자인데 그럼 차별접촉 이론이 딱 나올 수 있잖아요. 비행에서의 차별접촉 이론을 딱 제시하면 된단 말이야. 이게 다 교육학 내용이에요. 오케이. 근데 요즘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가서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는 지금 유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환경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환경을 강조함으로써 환경을 조작해 줌으로써 교육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만 이끌고 나가면 되는 거야. 유전 이런 문제 끌어들 필요 없이. 그 다음에 이제 적성을 찾기 위해서 각종 직업에 노출시켜보는 거. 이런 게 훌륭하게 창의적인 것들이잖아. 이거 누구도 생각 안 한 거잖아. 그러니까 간단해. 논술 잘하는 방법은요, 트리거 세션법을 사용해보는 거야. 그 트리거 세션법이라는 건 뭐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요, 예를 들어서 어그부추의 장점 해놓고 각자 어그부추의 장점에 대해서 써보란 말이야. 이전까지 생각 안 해봤던 것들이잖아. 그리고 야, 너 뭘 썼어? 그리고 쓴 것들 하나씩 지워봐요. 그러면 지워진 것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 그렇지 않은 뭐 하나가 들어갔을 때 그게 이제 독특한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그부츠 해놓고 동상 이렇게만 써놓고 왜 동상에 안 걸리는가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동상은 안 쓸 거란 말이야. 그렇잖아. 그 추론했으면 그 추론에 대한 근거로서 동상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쓴단 말이야. 그랬을 때 재반론이 분명히 들어올 거라고요. 응? 야, 누구도 그렇고 죽잖아.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거든 하는 것처럼
야, 누구도 어구부츠만 신고 다녔는데 오히려 발냄새가 심하고 무좀이 생기고 그게 단점이잖아, 사실상. 그래서 결국은 동상이 걸려서 발가락 3개가 잘렸던데 뭐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보십시오. 반론이 너무 강력하죠. 그럴 때 그거를 동상 방지라고 한 내 논지가 약해져요. 그거에 대해서 재반론을 못하면은. 그러니까 동상을 쓴 것은 잘못 썼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창의적이지만 잘못 썼다는 거야. 창의적이지만. 왜? 저렇게 강력한 반발이 들어왔을 때, 반론이 들어왔을 때, 그래, 다리 잘리지만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쪽으로 뺏긴 아이들을 갖다가 다시 뺏어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기 주장이 강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론을 아주 강력하게 써라. 대신에 자기가 생각해서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론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렇게 재반론을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글을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재반론을 강력하게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자식 교육의 어머니의 치맛바람의 한 예다 뭐 이런 것들. 대단히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논제에서 뭐 사교육의 부정적 관점에 대해서 논하시오 했을 때 다 이렇게 얘기를 해. 학교 수업이 A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야. 학교 수업에 아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또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어려워진다. 또 교육비가 증가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쓴다고. 근데 사실상 이건 누구나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뭐라고 의미 부여할 거라는 거예요. 이미 이 글 자체에 의미 부여할 수 없을 정도로 나와버렸는데, 그러니까 글을 충분히 늘리질 못해. 본론을 늘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천자를 쓸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교육의 부정적인 관점에서 아까도 얘기했잖아, 많은 추론을 해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추론을 해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추론을 해보고, 아니면은 무슨 뭐 정치적인 측면에서 추론을 해보고, 다양한 면에서 추론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경제적 측면에서는 사교육에 드는 돈이 많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과실을 위한 사교육이 되기 쉽고, 이런 식으로. 알겠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계층 간의 갈등이 심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강남 강북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조금 아까 우리 어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얘기가 가능한 거잖아요. 갈등론적 측면에서요. 그래서 문화실조가 나오는 거거든요. 문화실조. 강남 아이들은 외국 얘기를 해드려도 잘 알아먹지 못해요. 교사 A가 얘기하니까 맞아요. 강남 아이들은 미국 이야기 해드려도 잘 이해를 못, 아니요, 달동네 애들, 미안해요. 달동네 애들은 외국 이야기를 해드려도 잘 알아먹지 못해요. 교사 A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교사 B가 맞아요. 달동네 애들은요, 미국 문화를 잘 이해를 못해요. 대신에 강남 아이들은 방학 동안에도 미국이라든가 해외여행을 많이 해서 그런지 외국 문화에 대해서 아주 친숙해요. 이게 바로 달동네 아이들의 문화 실조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는 달동네 아이들은요, 이것도 교육사회학적으로 풀었을 때 달동네는요, 방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 학교가 사회평등에 기여한다라고 보는 거야. 연구 결과, 이게 콜맨의 연구, 콜맨과는 다른 입장에서 연구한 사람들인데, 학교가 학기 중에는 사회 경제적 지위가,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논술 시험 문제로 도표나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표나 그래프만 또 따로 떼서 논술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정보야. 이제 이건 지금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고 있을 거야, 아마. 근데 도표나 그래프를 통한 논술, 그걸 해석해서 논술하는 거. 예. 그래서 콜맨과는 다른 입장에서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교육사역에서 나오는 것인데, 여기가 학기 중, 여기가 방학 중, 여기가 학기 중, 여기가 방학이거든요. 이랬을 때 사회 경제적 지위가 상류층, 그 다음에 요쪽은 사회 경제적 지위가 하류층이야.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학업 성취도 차이가 별로 안 나. 방학 중에 차이가 많이 나. 왜? 얘네들은 해외 유학을 간다든가 학원을 다니거든. 얘네들은 그렇지 못하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교육을 불러일으키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교육학적 지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접근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통합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다 보면은 그 통합, 그거와 관련된 것들을 전부 연결시켜 드릴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잠재적 교육과정 하면요, 교육사회학에서도 잠재적 교육과정이 나오잖아요. 교육과정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이 나오고요. 교수학습이론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잠재적 교육과정의 장점에 대해서 아니면 특징에 대해서 논하시 어렸을 때요, 그냥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은연중에 얻게 되는 총체적인 경험, 이러면 교육과정에서만의 잠재적 교육과정에 대해서 접근해 들어간 거야. 이게 아니라 교수학습이론에서의 잠재적 교육과정은요, 교육과정에도 없고 그렇다고 교사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학습자가 학습이 된 거야. 이게 잠재적 교육과정이야. 교수학습이론 쪽에서는. 이랬을 때 교육사회학으로 넘어갔을 때 기능론에서 내요. 드리븐이거든요. 드리븐. 그래서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에게 규범을 가르치는 거거든. 그래서 드리븐은 4가지 규범을 얘기하는 것이고, 볼자고 긴티스가 이건 이제 갈등론이지, 대응이론. 여기서 잠재적 교육과정 얘기가 또 나오거든. 그러니까 추론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많아지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예. 이해 가실 겁니다. 가셔야 되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뒤에 보면은, 교육 내용의 관점에서는 주입식 교육의 영향이 크다. 또 학교에서 수업에 집중할 수 없다. 학교의 관점에서 이렇게 쭉 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에 2가지 A안과 B안 중에서 진짜 체계적 사고를 한 것은 뭐냐 이게요. B라는 거죠. 그래야지 글 쓰는 것도 풍부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꾸만 뭐라고요? 추론을 많이 해보세요. 추론을 많이 해보고 그거에 대한 의미 부여하고, 예를 들어서 주입식 교육의 영향이 크다 했을 때 그걸만 쓰는 것이 아니라 왜 주입식 교육의 영향이 큰가를 의미를 부여하란 말이죠. 그 의미 부여가 여러분들 주장이라고.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이제 반론이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재반론할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위에 2가지 A, B 중에서 체계적 사고라는 것은 B가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추론과 그 의미 부여가 타당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채점 포인트 및 채점 기준. 그래서 채점을 할 때요, 2번을 보면요, 내용을 채점하는 것이 있고요, 형식을 채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2가지가 다 이루어집니다.
형식을 채점하는 것은요, 거기 나온 것처럼요, 글자 수 반드시 맞추라는 거예요. 뭐 천자 플러스 마이너스 100 했을 때 마이너스니까 900자에서 플러스 100이니까 1100자까지는 허용이 되는 거죠. 글자 수 반드시 맞추고, 교정시에 글자를 삽입하게 되면요, 그 글자를 포함하여 글자 수를 세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요, 근데 이렇게 놓고 이렇게 썼다면요, 하나 둘 셋 네 개로 채점하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글자로 채점이 된다는 거예요. 아, 물론 저렇게 이중부정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너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중부정으로 하면 안 돼요. 단도직입적이고 직설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논설하는 사람들 봐요. 뭐 앵커 논설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까도남이죠. 까칠하게 직접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팍 쏴버리잖아요. 이렇게 이중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글을 쓸 때. 그러니까 오늘 이제 글을 쓸 때 첫째, 뭐뭇에 대하여가 아니라 뭐뭇에 관하여, 그 다음에 이중부정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야, 이게 아니라 나 너 사랑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여자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중부정을 많이 써요. 그 논리적 구조가 이 구조가 좌뇌보다는 우뇌 쪽이 많이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남자들은요, 좌뇌가 좀 더 발달되어 있어 갖고요, 논리적인 글을 많이 써요. 그 단도직입적이야. 그러니까는 군더더기 다 버리시면 돼. 글 쓸 때만. 그거 훌륭해요. 다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글씨는 당연히 정자체로 크게 쓰시고요. 그럴 때 이제 요거는 좀 그 문제가 안 된다고요. 형식을 채점하는 것은요, 이제 내용을 채점하는 것에서 논제 순서대로 항목별로 핵심어를 체크하여서 점수를 부여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사랑의 종류에는 아가페, 에로스, 플라토닉이 있다. 플라토닉이란, 아가페란, 에로스란, 바보 같은 놈. 논리적 계열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순서대로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사유 자체가 뒤죽박죽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나요? 그러니까 영어 문제 풀 때도요, 국어 문제 풀 때도요, 간단하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으면요, 뭐 하나가 가로가 돼 있더라도요,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 그런 거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응? 논리적 계열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논제도 분명히 파악해서 논제 순서대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그 특징과 비판 이렇게 나왔을 때요, 특징을 먼저 논술을 하고 비판을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논제 파악을 잘하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간중심 교육과정의 비판점과 인간중심 교육과정이 현실 세계에서 맞아떨어지는 이유 및 그 역할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랬을 때 비판 먼저 쓰고 역할 쓰고 이유를 쓰는 거예요. 순서대로. 알겠죠? 근데 그거는 좀 뭐 쉽게 할 수 있어. 왜냐면 논제를 읽어 나가면서 맨 처음에 상황 파악하는 거잖아. 문제 파악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번호 딱딱 붙여놓으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 순서로 써야지 하는데 기껏
글을 구성해 나가면서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쓴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관점을 가지고 논제 순서대로 핵심어 중심으로 써라 이거예요. 핵심어 중심으로. 다시 말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왜? 점수 받아야 되잖아. 결국 여러분들 점수 달라고 하는 거야 이거. 비록 글씨가 이렇게 뭐 어성성하더라도요, 핵심어가 들어가 주면서 완결시켜 주면요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키워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키워드가. 그래서 우리 책에는 다 들어가 있어. 걱정하시지 마.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의 체계성을 가져라. 지금 여보세요. 이걸 만약에 문제 해결을 하면요, 체계성을 갖기 위해서는 아가페, 에로스, 플라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순서대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배점을 고려해서 분량을 조정해라. 그러니까 추론을 많이 해놓고, 왜냐면은 배점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거든. 요게 몇 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행정고시처럼요. 문제 하나 딱 주어줘요. 그리고 이게 20점짜리야. 그리고 그 밑에 1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료 제시형으로서 글이 길어. 근데 A가 행동주의 이런 얘기 안 나와. 예를 들어서 학습이 발달을 주도해 간다 그래서 쫙 얘기가 나와. 그럼 이거 구성주의거든. 그래서 A, B, C가 무슨 글인지 안 나와. 그리고 이게 20점이야. 그리고 밑에가 이제 3개가 나와. 1 해놓고 A, B, C의 각 주장의 명칭을 쓰시오. 그러고 가로놓고 3점 이렇게. 그러면 그럴 때는요,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이다라고 할 필요 없어. 그냥 A는 구성주의, B는 행동주의, C는 피하자 이렇게 쓰면 되는 거거든. 아시겠나요? 그래서 지금 배점을 고려하면서 분량을 써라 이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추론을 많이 해놓으셔라 이거야. 추론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이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그래서 본문 양을 좀 줄여가고 늘려가면서 충분히 해놨으니까 결론에도 몇 가지 써먹고. 아시겠죠? 그래요. 그래서 글쓰기 순서는 아까도 얘기한 겁니다. 문제 분석해서 해결 항목을 정하고, 즉 개요를 작성해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은 바대로 글이 나갈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서 개요가 반드시 필요해. 개요 작성하는 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각 항목별 예상 점수 배정해서 분량을 정하고요, 각 항목별로 예상되는 하위 핵심어를 배정하면서 채점 기준표에 맞게끔 글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연습 문제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연습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 연습 문제에 대해서 2007년도 자료 제시용 문제입니다. 이게 유아 초등에서 나온 겁니다. 일단 A 패러다임이 뭐고 B 패러다임이 뭔가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그 논제대로 지금 일부러 거기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논제에다가.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이거 분석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지 말고 일단 요 A 패러다임의 특징과 B 패러다임의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기 보세요. 내일 저하고의 약속이 편지 써갖고 오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A 패러다임은 뭘 말하는 거고 B 패러다임은 뭘 말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세 번째는 염지윤 선생님과 김선아 선생님은 내일 저와 미팅을 한다는 점이죠. 오케이? 예. 그러면은 오늘 수고들 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끝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